파도 끝이 없고 확인을 하면 할수록 기이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는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마타도를 하느냐?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하나하나 사실이 대통령실 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외부에서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윤석열, 김건희 떠난 대통령실 수상한 흔적을 좀 추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걸로 여러분 오늘 월요일 방송 역전의 용사들 국내외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방송 이끌어 가실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역전의 용사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아예 상종가 매일 치고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라는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우렁차게 해설하고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신다라면서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PD가 지금 옆을 확 지나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요. 최재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최재형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것저것 제가 이제 짧고 강하게 여러분들께 팩트 전달해 드리면서 두 분 명 평론가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최재형 목사님 김건희의 최초 남편과 관련된 내용을 저도 지지한 것이 있지만 또 서로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반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건희 첫 남편과 관련된 진실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묻혀 있기도 하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자 결국은 김건희가 줄리가 맞다라는 거 재판 중이었던 것을 이제 가족 중에서 일부가 정언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 실제로 줄리 재판 과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 남편 되시는 분의 개인 신상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과연 그분들이 전 남편과 그의 시댁 식구들, 일가 친척들이 이 파혼된 과정과 결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줄리 의혹을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당사자들을 넣어서 해준다면 지금 재판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그 진술하신 분들, 증언자들이 그 법적인 굴레에서 좀 벗어나거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내란 장단들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시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질질 끌고 가는 게 싫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보를 받았고 또 제보받은 내용을 집중 취재를 해왔던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맛배기로만 보여드린 거고요. 아직도 좀 그 부분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영님께서 전 남편 산부인과 의사, 예 맞습니다. 산부인과 했던 적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성형외과로 좀 바꿔서 한 것이고 지금 현직으로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리 맞다라고 하늘님 주셨는데 줄리가 맞다고 가족들은 직접 정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줄리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2년 이상 재판이 질질질 끌리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가 출석해서 줄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자, 초혼이 실제로 한 1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거만 했고 실제로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제가 그 내용을 취재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정언은 혼인신고를 하고 합의 이혼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진술하거나 좀 더 취재가 되면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결혼 과정과 그리고 합의 이혼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이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요. 이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로 먼저 들어가 보겠는데, 기이하게 살아왔던 이 두 사람, 초현실적인 것, 무속적인 것, 이런 저런 거 많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5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한하게 이렇게 다 뜯겨져 나간 공간이 나왔는데 그 공간을 추론해 보니까 사우나탕으로 썼다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국가보안시설이어서 확인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집무실에 사우나탕이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느낌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전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쓰고 있죠. 정권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간도 현재 점유하고 있을 텐데.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건물, 대통령실은 국가보안시설로 뭐 1급인가 이렇게 해당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내부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밝힐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사우나 시설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뜯겨져 나가 있다는 것은 사우나를 썼다는 것인데, 집무실에 사우나탕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자면요. 예. 일단 지난 2월 20일경일 겁니다. 예. 올해죠. 네. 계엄이 이제 선포된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특별 국정조사위가 발동됐잖아요. 네, 예. 내란 특별 국정조사가 발동될 때 윤건영 의원 측에서 네. 대통령실 관계자를 앉혀놓고 그걸 집중 질의를 했다고요. 예. 5층에 사우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극구 부인을 하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MBC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갔어요. 예. 근데 나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게 뭐냐면, 제가 천공을 언더커버 인터뷰를 한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예. 그때 천공의 집무실이 5층, 대통령실에 그때 당시 김건희, 윤석열이 5층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같이 쓰고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 주 집무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5층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통령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2층에. 그러니까 그 5층이 이제 두 부부의 집무실, 주 집무실이면서 김건희의 집무실도 겸하여 쓰고 있다가 2층이 완공되니까 2층에 대통령 주 집무실로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면 5층은 김건희가 이제 독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썽이 날까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기실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아니면 여사 부속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기자들한테 표현을 쓰면서 5층에 대한 공간을 아주 모호하게 했습니다. 모호하게 그랬는데, 그때도 그만두신 분 중에, 그러니까 2022년 취임한 그 해에 너무 대통령실 인원이 많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나 야당이나 이런 요청이 많으니까 30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갑자기 잘린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실에 사우나 시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시간이 4시간, 5시간이 남았는데 일찍 술 먹으러 퇴근한다는 얘기, 김건희가 힐러리를 꿈꾼다는 얘기,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고, 윤건영 의원은 또 여러 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때 올 2월 20일경에 관계자를 불러놓고 했는데 부인을 했고, 네. 그 후로도, 그 전후로도 그렇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저에 뭐 사우나 시설, 스크린 골프장 다 부인했고, 적들이 알면 엄청난 위해가 가하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다라고 북한의 연루까지 이런 과대 해석을 하면서까지 극구 부인을 했는데, 정말 존재했던 거는 맞고요. 이것이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할 일이 없잖았잖아요. 세 달, 4달 동안 특별하게 대행체제니까 대통령도 없는
300명의 그 직원들이 뭘 할 게 있습니까? 증거 인멸하는 거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올 2월 25일입니다. 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윤건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 테고요. 그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그것이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일단 윤건영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네.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그 저희 시설 이것도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자,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우나가 있습니다. 뜯어냈습니다. 그것은 안팎에 정원들이 있고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국가안보시설이니까 뭐 이야기 못한다 뭐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근무 중에 대통령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우나를 즐겼다 또는 사우나를 했다라고 하는 건 술 때문일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으며 대통령 집무실 안에 사우나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병철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술밖에 없죠. 술 깨려고 하는 거지. 아, 일을 안 하냐고요, 대통령이. 뭐 그 양반 일 안 하잖아요, 본래. 아니 뭐 검사 시절에도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출근하면 밤새 술 마시고 이제 회식하고 그 이튿날 출근하면은 뭐 거기서 야전 침대 피고 잠잤다는 얘기가 많이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5층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었다. 그게 팩트라면 그거는 뭐 그 이유는 뻔한 거죠. 일단 숙취 상태에서 출근을 하니까 출근도 사실은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해서 늦게 오고 하는데 어쨌든 또 어떤 경우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고 그러면 이제 출근해가지고 술을 깨기 위한 사우나 시설이 필요했겠죠. 입에서도 그냥 술 냄새 팍팍 나고 정신도 몽롱하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분 스타일이야 뭐 자기 멋대로니까. 아니 근데 그걸 지금은 윤석열이는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익히 뭐 검사 시절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뭐 대단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아니 것이 이 다른 게 이제 검사 시절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는 특히나 특수부 검사들은 보통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은 밤에 술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은 오전에는 자요. 그런데 사우나는 없죠. 뭐 중앙지검 이런데 검사실이 있으면 이제 그 수사관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그 룸이 있고 옆에 조그만한 검사룸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자죠. 보통은. 또는 특수부 검사들은 좀 이게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근 도장 찍고 또는 출근도 안 하고 그 검찰청 주변에 사우나에서 자빠져 자요. 그리고 오후에 올라와서 일은 오후 한 서너 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습성이 계속 붙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사우나를 만들자고 했던 아이디어 최초 제안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공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번째 그렇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저걸 있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시선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집무 시설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그게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최소 수천만 원에서 뭐 몇 억이 들었겠죠. 뭐 밝혀지겠지만 밝힐 수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권이 그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 공사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돈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야 뭐 금방 놓으시. 지금 예. 다 파악하고 있겠죠. 청와대도 이제 그 청와대 관저 안에도 이제 사우나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관절한 건 집이니까 있을 수 있죠. 관저 예. 있는데 이 양반들은 이제 그 청와대의 축소판으로 뭐 알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관절은 자기 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그분들은 만들. 그렇게 예.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도 국회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들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맞습니다. 이발소도 예, 있고. 예, 예.
그것은 일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두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청와대, 과거 청와대에 대통령도 근무하지만 많은 비서들이 근무를 하니까 별도의 공간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두고 직원들도 쓴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는 5층 본인 쓰는 그리고 김건희도 쓰는 거기에 본인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사우나를 만들었다? 이거는 본인 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까 뭐 경호본부장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은 업무상 필요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입을 맞춘 거죠. 비서실장과 대통령 영부인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고 부인을 했던 거죠. 예. 그 후폭풍이나 비난을 감당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부인을 한 건데 사실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관저에도 사우나, 드레스룸, 스프링 골프장 또 안가에도 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식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 또 대통령실 5층에 김건희 씨가 부석실 같은 대기실로 쓰면서 사우나를 운영했던 것 이게 이미 문제가 됐고 지적이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미 그러니까 사우나실이 이제 있어서 뭐 네. 언론도 취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네. 자, 지금 현재 국민주권정부가 실제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도 안 됩니다. 이거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설로 인정해 줄 만한 것과 전혀 다르게 권력이 사유화된 형태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뭐 개수영장도 지금 나왔지만 그게 개수영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 있던 작품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소문입니다. 희한한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다. 희한한 조형물도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인식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지금 토관이 있지 않습니까? 녹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육군사무소 서울사무소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입니까? 네. 거기에도 뭐 주술적으로 묻어놓은 거 있다. 이거 왜 안 밝히냐?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직접 민원인으로 했습니다. 네. 왜 이거 밝혀주지 않느냐? 다 밝혀야 한다. 라고 하니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21대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공개질을 했던 거고 예. 국방부는 답변을 줬고 용산 대통령실은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 토관 녹광을 묵은 거, 예. 묻은 거, 오방신을 매설한 거.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담당했던 취재진과 함께 저와 함께 그것을 파묘를 하듯이 파는 검증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그 말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님이 제기했던 그 토관 있지 않습니까? 주술적으로 묻어놨다는 5개의 오방신인가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본인이 레이저로 그 지금 땅을 위에서 이렇게 긁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녹강이나 그 구조물이 확인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그 안에 땅에 화기를 죽이기 위해서 소금이나 이런 전통적인 걸 집어넣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 같은 거를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시멘트 흉관에 그거를 넣을 리가 없고 어느 특정한 재물이나 아니면 주술적인 그 무엇을 매설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자, 되는 이제 거죠. 이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1818로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에게 제보하신 거는 요즘 싱크홀 측정기 사용하는 GPR이라는 흔한 장치가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내용물까지도 확인할 수 그러면 있으니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우나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그림도 2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확인됐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범법자가 되니까 그냥 소문이 그렇다라고 이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 녹강 주술적 요소 이런 것들 밝혀야 한다라는 이 요구를 과연 지금 대통령실이 우리 그거 군사보안시설이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밝히는 것보다는 네. 현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안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실이니까 이게 계속 그런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수개월 후에 청와대로 이전을 하면 이제는 대통령실 군사기밀이 일단 해제가 될 테니까 예. 그때 어떤 더 중요한 게 공개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개인 용도로 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술 깨기 위해서 사우나를 집무실에 설치했다든지 이래 되면 이건 불법 시설이거든요. 예. 이게 범죄예요.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이게 공용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처벌하려고 국고손실죄라는 게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을 제대로 써라. 국가재정법도 있고 그리고 특가법도 있고 특가법은 특별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건데 거기에 일반적인 그 횡령죄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기업의 돈을 뭐 지멋대로 쓰면 횡령죄잖아요. 또는 배임죄가 되죠. 그런데 국가의 돈을 이런 식으로 멋대로 쓰면 그게 국고손실죄고 국고손실죄는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네, 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용물 훼손죄, 국가기밀 손상죄, 국고손실죄 이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이게 적용될 수 있는데 공개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이전 이후가 아마 적절하고 아마 현재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 그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용산에 근무할 때 그것을 해도 좋고 청와대로 이전한 후에 확인해도 좋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식구가 많지도 않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몇 마리면 그 한남동 관저 어마어마하게 그 국고를 손실하면서 그렇게 이사 갈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 청사 앞에는 육군 서울사무소 거기 두 부부가 출퇴근한 교통을 통제할 일도 없고 두 사람 딱 거기서 살면 출퇴근하기도 좋고 딱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죠. 두 부부가. 자, 이제 저는 국회에서 이게 절차를 밟아서 뭐 무조건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알려줄 수 없다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그 불법 시설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군서울사무소 앞에 있는 토관으로 묻혀 있는 그 안에 실제로 문제 제기했던 짐승이 정말로 매장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가 예산으로 했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안상의 이유냐? 국가 예산으로 벌써 그냥 그냥 손으로 꼽아도 그 3억에서 5억 이상은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멘트 담벼락을 수십 메나 되는 걸 다 헐어서 폐기 처분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을 다 그 둘레에 심고 덤프 트럭을 동원해서 둔덕을 만들고 그 둔덕을 파서 어마어마한 녹강을 그 포크레인을 통해서 매설하고 이 과정이 벌써 돈이 수억이 들은 거죠. 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지나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들였는지 어떤 불법 시설이 존재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아무런 대답 없이 이것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주권정부에 맞지 않다.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문제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 엄청난 왕정 시대에도 임금님 그 욕조를
직무 공간 부근에 그렇게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건 불법 중에 불법이고 국고손실 특가법을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고 돌아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자리에 있었으니 그들이 미친 짓을 한 것을 아무 문제 없이 그는 미친 짓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꼭 밝혀야 한다. 밝혀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권력을 정상적인 권력의 구조가 아니고 뭐 people, processing, structure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권력이 이원화되고 사유화되고 김건희 씨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이 아까 그 국회에서 그런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셨으니까 예. 윤건영 의원님한테 좀 더 그 파라고 좀 요청을 뭐 하십니다. 그렇게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막상 확인하고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이게 뭔가 말을 하면 마치 보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 네네. 시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사람들도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밝혀야 한다. 이거 이제 미친 짓이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사라는 것은 누군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장에 그러면 인부는 대표만 있습니까?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밝히지 못한다. 왜 못 밝힌다? 혹시 정치 보복이 될까 싶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치 보복도 아니고 그래서 스픽스가 해야지.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멘트 네. 흉관을 이걸 제보하신 분도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네. 어디라고는 난 말 못하겠어요. 대통령 청사도 있고 합참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 많은 시설물이 용산 미군 그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기괴한 광경을 보고 그래서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주제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입니까? 아니면 취재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 알렸습니까?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 작성을 했다 말았다. 자, 한덕수가 사후에 사인을 했는데 금난 있고 불법이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폐기를 해버렸다라고 이제 하면 일단 한덕수의 범죄 사실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은 불법으로 계엄을 한 것이 맞고 한덕수가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했다. 김용현도 함께 사인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그 일단은 이제 그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지른 1, 2, 3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그 범죄에 그 수개인데 수개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국무회의 개최 등을 하지 않고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표에 가담을 한 건데 그걸 사후적으로 문서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인 조작을 한 거죠. 범죄를 어떻게 보면 은폐하기 위한 그 조작이에요. 범죄 은폐행위예요, 이게. 네. 이제 이거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내란 및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이제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처럼 했는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란 것을 알고 윤석열이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작성을 하라고 한 그 합법적인 서류에 대해서 사후에 사인을 하고 이걸 폐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단서가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자영 또 여사한테 지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단서는 의혹이다라고 이제 단서는 달겠습니다. 네,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를 근거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좀 고소가 많이 됐다고 그거는 또 한덕수한테 직접 고소를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집단으로 우리는 저도 그거 지금 변론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덕수가 지금까지 본인은 소극적인 행위,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불법 공문서 조작에 사인까지 했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면
일단 본인이 해명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강희구 부서실장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계엄 이틀 후에 서로 긴밀한 통화를 했잖아요. 그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이 사실이 사후에 작성한 게 드러났으니까 일단은 드러난 정황으로만 볼 때 한덕수 총리는 방임, 방조, 공조, 협력 이런 역할을 했던 거지 전혀 절벽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호출을 당해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접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제 민정수석 김주현 네. 민정수석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런 비상계엄 이런 중대한 그 대통령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무위원들의 부서 이제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서명 날인이 된 국무회의 문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만들자 해서 부속실장이 그런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이게 비상계엄이니까 그 건의자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니까 그 두 명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라 해달라 해서 했는데 한덕수는 항상 김앤장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김앤장에 근무도 했지만 김앤장하고 워낙에 그런 그 본인을 위해서 상의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뭐 저도 김앤장하고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상의를 해보니까 아 이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합법적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문서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예요. 부서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뭔가 기명 날인이 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자는 이제 은폐 공작이 있었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아 이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 해서 이거 안 돼 없는 걸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공표할 때 그 행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불법이 명확한 거죠. 위헌이죠. 자 그것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발견하고 추후에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요까지는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윤석열이를 파면 결정한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예. 거예요. 예, 문서화된 그게 조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러면 문서를 다시 사인을 했다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범죄가 명확합니까? 이것도 사인을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사후적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예. 확정을. 예. 그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범죄의 부수적 행위고 위헌 불법이다 이거죠. 자, 더불어서 윤석열은 그 계엄 선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국회에 문서로 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사후에 이걸 또 서명 날인을 국무위원들을 받고 문서를 국무회의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치부와 허점을 다시 그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여러 차례 그 국회에 와서도 그랬고 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 와서도 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비상계엄이 또 국무회의 절차가 합헌적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예, 예. 거기 말하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게 그런 문서화된 게 제대로 없었다. 그리고 총리나 국방부 장관의 기명 나련이 없었다. 그때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던 거죠. 뒤늦게 부랴부랴 민정수석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부속실장이 연락 오고 내가 사인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이거 무효화 시켰다 하는 건 머리에 다 있는데 그걸 들고 그렇게 애매하게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담 안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 국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 사람도 당연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제 이런 정도 충분히 알 수 여기서 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예. 지금 뭐 반드시 이 수사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 예. 소위 쪽지라는 문건. 그 최상목 총리가 받은 거는 전단위가 만들었던 국보입법회의하고 똑같은 비상입법회의를 만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고 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문건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 이제 이걸 한덕수는 어떤 내용을 받았으며 그리고 최상목이는 그리고 그 문건을 국무위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했으며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연하자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면 그렇게 이제 사후에 문건을 만들고 이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이 또 문제가 될까봐 그걸 또 폐기를 했다는 게 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왜 폐기를 시켰을까요? 사인을 하지 말지. 그럼 사인까지 해놓고 그 왜 대통령이 폐기? 총리한테 그건 자유롭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니까 한 총리가 폐기를 한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개엄을 했는데 사인까지 예. 해줬다가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또 다른 라고 논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한 거라고. 그때는 이제 본인이 윤석열의 생각을 거역하고 나 그렇지. 폐기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폐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아니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봅니까? 그걸 자기 살겠다고 이걸 아니 폐기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령한다. 그러면 막 이게 사인하고 할 경황도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발표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애시당초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한덕수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이 사인해 주세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덜렁했는데 김현장에도 물어보고 어디 뭐 김현장 아니라도 자기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당신 큰일을 안다. 그리고 본인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법을 잘 아세요, 그분은. 네. 예, 한덕수 총리 자체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분입니다. 평생을 또 법을 집행한 공무원이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인을 했는데 그때는 별 깊게 생각을 못하고 이거 큰일 나겠네. 사인한 것 자체가 본인의 명백한 이 계엄 내란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물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찢어야 돼. 하니까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로 리더십이 있었다면 당신 그거 따라와. 전두환이 같으면 그랬을 네. 텐데 그 정도 배짱은 없으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 아니 사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한덕수는 저항했다. 지가 살아야 되거든. 지가 살아야 된다. 아니, 저항이라기보다는 지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그건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 없애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지현 수석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속실에 그걸 남겨놓고. 근데 본인 딴에는 이제 사인한 거 그거 자체를 이제 무효화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없애달라 찢어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고 정당했다면 나중에 그렇게 뭐 서류를 만들고 작성한 것이 작은 흠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부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기들이 실패했으니까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 준비와 더불어서 아까 그 국무위원들의 회의록과 그 서명 후속 조치를 강요했던 직권남용 뭐 이런 것을 조사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네.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의 결정적인 거예요. 네. 본인이 애시당초 거기에 이 사인한 적이 없었는데 사인이 없는 문건이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 자체에서 끝났다 하면은 본인이 가담했다는 물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다가 또 찢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찢었다는 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뭐 어쨌든 만들어졌다는 존재하지 건 않는다고 나왔다 보이나- 이거예요. 파기를 했다고 정언으로는 나와 있죠. 파기. 정언으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했고 파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 사인한 적 없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판사가 믿어주는 건 아니고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 그냥 손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CHH님께서는 얍삽한 상목이 참기름 바른 장어 한덕수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값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이유는 본질, 본색 그리고 원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아닌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나와서 그런 적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었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정말로 가장 앞서 이끌어갔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장본인이라면 진실로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이 내용도 반드시 우리가 짚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이제부터는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묻기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000분 정도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좋아요가 4,300명인데 오늘 저를 위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금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그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수사한 데가 어디냐를 봐야 돼요. 네. 어디로 보도됐죠? 특수본이에요. 예, 예. 서울고검 네. 박세현 특수본부장. 그러니까 박세현이가 이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는 각을 세우고 저도 뭐 잘 아는 후배라 했잖아요. 같은 동기고. 박세현이가 특수본에서 수사를 또 본인들은 살아야 되니까 수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또 했다는 흔적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다 지금 특검으로 또 넘어간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 내일 출석할 때 어떤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제 분명히 오전 9시에 나올 거 아닙니까? 설마 나오지 않는다? 내일 지금 7월 1일 날 오전 9시에 나오기로 지금 통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7월 3일 목요일 날 그 내란 재판이 있어서 이제 오늘 나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검토 7월 4일 또는 5일로 마지막 통보하겠다. 그 세 번째거든요. 그래 되면. 예, 그러면은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1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은 3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고 원래는 30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저는 오늘 7월 4일 또는 5일 그때 나올 거라고. 내일 봅니다. 출석 거부할 수도 있다. 아니 이제 그 특검 예. 박지영 특검보가 예. 아까 브리핑을 했어요. 예. 내일 나와라. 그런데 안 오면 7월 3일은 재판이 있으니 7월 4, 5일 날 마지막 통보를 하겠다. 그때 나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내일은 안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지금 아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 안 사람 나온다. 스타일은 왜 가오가 무너지거든. 내일 나오면 이 사람은 가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 일단은 지지자들 일부에 대한 가오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만든 검찰 인권 보호 규칙을 자꾸 위반하고 있다는 그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그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인권 보호 규칙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출석 요구할 때에 일시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검찰은 내란 특검은 협의를 하는 거지. 네. 그런데 합의는 아니잖아요. 합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협의란 뭐냐? 충분한 아니 범죄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호 간의 시간을 조율해야 된다. 이따오 소리를 했어요. 그거 예, 예. 헛소리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쪽은 자 처음에는 28일 날 조사받았다가 그 다다음 날 30일 날 바로 나오라 했잖아. 자, 나는 지금 재판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 특검이 미뤄줬잖아. 자, 7월 1일로 했다가 또 7월 4일로 했다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판사님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주장하고 법을 지키라 하면 또 하루 이틀 또 주고 우리 재판 받아야 된다 하면 또 주고 보세요. 이거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거를 계속 쌓는 거예요. 첫째. 예. 그다음에 지지자들한테는 가오다시를 보여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잠깐 일본어 좀 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꾸 이제 좀 반발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간 본인의 폼을 잡아야 되고 예. 영어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예. 그 박총경의 수사 이거를 피해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박총경이 그 아마 제시한 물증이라든가 이 오전에 한 2시간 조사받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탄탄한 내용이었다. 이거는 오늘 김용민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예. 이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의원이 이제 안 나오면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구속 시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재구속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 국민들은 빨리 잡아 넣어라. 김건희도 그냥 한꺼번에 잡아 넣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은 제가 보면 굉장히 잘하셔요. 허허실실이에요. 허허실실. 네. 정확하게 그 법규를 지키고 있거든요. 네. 예. 혹시 이거 문제 때문에 또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진짜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하는 거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1%의 위험성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따박따박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7월 4, 5일 날 안 오면은 그거는 바로 체포영장 발부 다시 넣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뭐 12,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광고 타임인데요. 절대 떠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선풍기 광고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 선풍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들 직접 제 광고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날씨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로 1+1 항공기 모터를 사용한 이 95g짜리 선풍기 KC 인정받은 제품인데 먼저 제가 하고 있는 광고 직접 보시면서 필요한 분들은 우리 태그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 최상단의 댓글창 상단 상품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픽스몰 연일 매진 행렬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식스 강력한 6단계 바람이 나오는 항공 모터를 사용한 선풍기인데요. 95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KC 인정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어느 정도 성능인지 실험해 봤습니다. 동일 가격 타사 제품입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잘 안 꺼집니다. 자, 지금 블루오식스 어떤지 여러분께 직접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보십시오. 우와. 우와, 6단계 아니고요. 5단계만 했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입니다. 캠핑장에 갔을 때요. 시원한 바람 가지고 불 피울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도 청소 가능하다. 1+1 29,800원. 두 개를 29,800원에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공동구매. 오늘은 블루오식스 조기 매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야, 오늘 오전에 이걸 하니까 수백 개가 벌써 팔렸고 아마 저녁에 이제 훨씬 더 많이 팔릴 건데 1,300개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드론 있죠. 네. 드론을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 터보 엔진 그 블루오식스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연해 보였지만 자, 이 차량용 청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우리 지금 목사님만 비추고 있으면 와, 목사님 머리카락이 다 날릴 정도인데 대단하네요. 더운 여름에 실제 필요한 분들 캠핑장 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꼭 권유해드리고 오늘 두 분께도 선물로 제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블루오식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만 멘트. 예, 좋습니다. 할게요. 지금 이제 이제 다시 우리 주제 돌아가서 말씀 나누면 그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한 가지 조은석 특검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박지영 특검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조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특검 팀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또 쓰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기자들 앞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아직도 자기 위치와 신분과 이걸 지금 사실 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네, 아직도 예.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성족이 태극기 부대들이나 쓸 수 있는 용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특검팀에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호칭을 하는 거는 좀 다소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꼭 기자회견을 할 때 왜 검찰 로고 앞에서 특검팀을 그 브리핑을 합니까? 네. 예, 검찰청 그 로고 앞에서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은 검찰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그냥 윤석열 아니면 윤석열 씨 아니면 피의자라고 호칭을 해야지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익 목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주장 오늘 꼭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우리 백경록 본부장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가야 되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국 법관회의 이야기. 우리는 오늘 아주 이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것인데 보도는 전국 법관회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합의되어서 찬성한 내용이 없어서 푹새됐다. 푹새는 일본말 아니죠. 푹 사갔다가 푹새니까요. 네. 자, 아무것도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전국 법관 회의가 이제 소집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의 판결이 있어서 이제 왜 대법관이 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이제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국 법관 회의가 소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법관회의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이제 쇠고기 파동 있을 때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소집되고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외압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젊은 법관들이었지만 지금 그 주도한 게 제하고 같은 사법고시 동기들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견 이상의 법관들이죠. 그런데 이 법관들의 보수화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네. 특히 젊은 법관들은 과거 같은 법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보다는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월급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급 월급쟁이. 예.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법관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지만 굉장히 많이 보수화됐고 가장 위험한 건 이제 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민주 진영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도 거구를 제외한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법원의 그런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안건이 전부 다 2대1로 부결됐어요. 예. 또 반대 측면의 안건도 비슷하게 2대1로 다 부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지 말자. 그 말은 결국 사법부는 독립만 요구하고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비판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독자적인 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회의 좀 서치를 해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지난번 조의대의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법실 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이 29명뿐이 안 되고 반대가 56명으로 네. 표결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 찬성이 29명, 반대가 56명이라는 건 변호사님 뭐를 뜻하는 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헷갈립니다, 법관에서는 그러니까 의견 이제 표명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예. 지금 반대가 2배 이상 많은데 무엇에 대한 반대냐? 무엇에 대한 반대냐? 그러니까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그 재판을 너무나 빨리 처리를 하면서 또 유죄다 파기환송이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거 명백한 건데 예. 그 정치 개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라는 거를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다수 의견으로 인정한다. 예.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발표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취지의 안건에 대해서 이제 2배 이상의 법관들이 그거 우리 투표하지 마.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왜 말을 해? 그런 그건 뜻인 역시 거죠. 정치 개입이야. 이제 이런 예. 취지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굉장히 개입을- 보수화되어 있는 거지. 정치 개입을 할 수도 있다. 굳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안건이 뭐였느냐? 이제 반대 안건, 좀 네. 민주적인 안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안건을 올렸어요. 예.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고 법관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등등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거의 2대1로 그것도 그냥 하지 마.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법권 독립을 문제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이제 그 자기들이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찬성은 16표인가 그렇고 반대가 결국은 2배 67명이었습니다. 이상이. 2배가 아닙니다. 반대가 67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 세 배. 숫자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예, 예.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를 한다고 자 조희대가 파기환송해서 이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했을 때 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문제 많다라고 해서 회의를 소집해놓고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의견 안 내겠다라고 해서 6월 30일 날 다시 이뤘는데 결론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데가 3,000명의 법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견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없었다는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자 수사 그리고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이 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그때 상황 보고 우리는 너 단죄할 수 있어.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이 법관 대표회에 참석한 그 법관들이 5년 후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재명 재판을 맡을 대법관들이 돼 있고 하는 분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선두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5년 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판사들을 만나보면 판사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사법부를 이렇게 모욕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 모욕 감정은 판사들의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젊은 판사들이나 뭐 이게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이걸 보도를 보고 제가 계속 우려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이 5개의 이재명 그 대통령의 퇴임한 대통령의 5개 재판 이 그 법적인 리스크를 이 5년 임기 내에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오늘 보면은 다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검찰개혁, 검찰은 해체입니다. 자, 사법부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일조차도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 또는 도전 또는 국민주권에 대한 반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과합니까? 좀 끝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예. 이거 오늘 합의해서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두 개 분과를 만들어서 올 연말에 어떻게 결론 내릴지 일단 두 개 분과에서 연구를 하자. 예, 그 뭐 결론도 뻔한 그냥 두리뭉실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직위원 조의대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법관의 자정 노력은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가시적인 조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 내부에서 엘리트 지성 그룹들이라면 조이대의 그런 행위들을 신랄하게 좀 서로 이제 그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면 이건 균형감이 맞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 김용태가 오찬에서 그랬잖아요. 임기 마치면 재판할 것을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약속을 천명을 해라. 맞습니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 세력과 이 대법원이나 이 법관 세력들이 연대해가지고 5년 후에 얼만큼 이재명과 현 정권을 공격을 하고 디스를 할지 이제 명확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자도 실수하네. 검찰 해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이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그야말로 우리는 헌법에 보장하는 대로 해주되 그것이 더 사법부의 독립이 더 빛이 나려면 검찰 해체를 통해서 이것이 더 우선시 되고 그것이 우선돼야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더 빛이 그런데 발한다라고 아무리 저는 검찰을 생각합니다. 해체하고 없애고 뭘 다 한다 해도 예. 현재 이런 판사들의 태도로 5년 후 재판하면 엄청난 중형이 나와요. 엄청난 판사가 중형이- 하는 건데 뭐. 판사가 하는 검사가 것이지. 없어져도 공소청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공소청이 그렇게 공소 보지 유지를 않고요. 하거든요. 예. 저는 법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약하지만 검찰 해체와 검찰 개혁이 단행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사법부나 재판부도 이게 뭐 조이대의 그 난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연계가 목사님 된다는 말씀 거죠. 취지에 다 100% 네. 동의하는데 예. 제가 이제 자꾸 우려하는 걸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예. 100%다 찬성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논의해야 되는 이것을 방송에서 스픽스 같은 데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공론화시키기에는 이건 여론의 어떤 반발이나 부담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은 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무부 장관 지금 지명된 정성호 장관 지명자가 사흘 전에 어느 포럼에 가서 네. 대통령은 억울하게 그리고 죄도 없는데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은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이 문제를 공소 취소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범죄가 없던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충분히 지금 법관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정말로 가혹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것이 불법적인 판단이 될 것이 뻔한데 지금 왜 막지 못하느냐. 정성호 장관 임명자의 추후 조치를 계속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이 공소 취소라는 거는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에 지금 수백 명 이상의 또는 수천 명의 억울한 국민들이 검찰의 그런 공소권 남용 또는 증거 조작 등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재판 진행 도중에 그런 게 밝혀지면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원천 무효화시키도록 해주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문화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검사는 없고 그거 하면은 반성문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요구해도
판사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판사도 그것을 사문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지금 문제다. 이제 이 여론이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장관 인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그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강 대변인이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관련은 아닌데 그 조국혁신당 등에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 인선 두고 뭐 검찰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도 찬성했다고 알려진 이진수 차관이나 뭐 봉욱 수석 과거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 취한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통실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뭐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지금 비어있던 민정수석의 자리를 임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그 나름의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인 만큼 좀 이 과정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책임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는 거를 좀 양해해 달라 또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일단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뭐 그 저 대변인 말씀의 취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 그 대변인의 워딩이 이 표현이 예. 적절치 않아요. 예. 이제 저런 말씀을 하려면 잘 준비된 어떤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개념을 제시를 해줘야지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면서 뭐 낱말하듯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타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큰 우려하지 않습니다. 네. 왜? 대통령이 법조인이잖아요. 예. 예. 또 대통령의 그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부동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를 완료한다는 거는 이미 최근에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무슨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이 큰 구도는 결정난 거예요, 이미.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이 됐고 또 당에서는 더 가열차게 빨리 이제 1년 후에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년 후에 그건 너무 길다. 뭐 추석 전에 끝내겠다. 예. 줄여라. 자,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봉욱이라는 굉장히 엘리트 검사, 그것도 옛날에 뭐 또 검찰개혁 반대한 뭐 왜 이 사람 이진수 뭐 이 사람 뭐냐?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찰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예. 검찰은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일 잔머리가 빠르고 그래도 굉장히 그 우수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2,500명의 거대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손을 보려면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2. 적을 치려면 적을 아는 사람이 예, 있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일파를 치려면 친일파 중에 그 잘 아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 편만 있으면 상대를 모르잖아요. 자,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발언했던 거 화면으로 잠깐 띄워줬는데요. 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그 자막 잠깐만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질문을 지금 최 목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인데 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자들은 감각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강유정 대변인이 저 의사결정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답의 적절성이 있다 없다 문제 전에 저 문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 라인에서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저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아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저는 이제 싶은데. 강
대변인의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부대변인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강 대변인이 현역 의원이면서 이제 근로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거를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내가 조금 간간히 느꼈고, 제가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워딩은 본인을 타자화하는 거다.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고 본인이 그것을 해명해야 될 주체인데 그 타자화해서 말한다는 거는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또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로 네. 놔두고, 오늘 제가 그 어제 하고 박은정 조국당 그 의원이 그 이제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SNS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좀 의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박은정 예. 의원을. 예. 근데 이거는 너무 그 본인이 이제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포스팅도 했겠지만, 너무 논리의 비약이 많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사실관계 아닌 게 몇 개 있어서 내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박은정 의원의 그 포스팅을 한 짤막하게 내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먼저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진수 차관이.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박은정 의원은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당시 이진수가 그 회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다른 의도는, 다른 그런 사실관계 확인의 출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된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첫째 원인이고, 즉시 항고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대검 부장회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견을 거치는 내부 회의의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지금 임명자가 거기에서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발언을 했다든지 반대를 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또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는,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거는 근거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승진 시점이 윤석열에게 친윤으로 발탁되어서 승진을 했다.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이진수 차관은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쳤고, 3차장 검사를 거쳤고, 대검 형사부장, 공판 송무부장 이런 요직을 역임했고요.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중앙지검장 3차장을 또 형사특수수사를 총괄했고, 2022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대검 형사부장, 전국 형사정책과 수사 방향을 총괄했고, 2021년도에는 공판 송무부장을 또 통해서 공소유지 형사재판을 조율하는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을 한 거지, 윤석열 라인이라서 승진을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 자연적인 승진 그 지휘 체계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진수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꼬르다. 이진수 이꼬르, 윤석열 한동훈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정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 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이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약간 너무 반박을 공개로 저격하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막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방송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예.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이 법무부 차관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예. 깊숙하게 이렇게 개입해서 발언을 하셔야 될 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좀 지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비공개로 예, 예. 그 문제를 이제 해당되는 부서나 그 인물들에게 그 직책에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 공개적인 예. 이런 SNS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혼선을 주고 의혹을 낳게 하고 불신을 싹 틔우는 일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죠. 예, 시중에서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냥 아예 박은정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네. 맞다. 그 뭐 문제 많으니까 당장 네, 취소하라 이러면 인기도 더 좋을 텐데 이 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예.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름의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용기보다도 예. 우리가 지금 조각 단계잖아요. 예. 내각이 지금 거의 다 구성됐고 뭐 이제 뭐 교통부 장관하고 또 두 군데만 이제 남았는데 좀 지켜보고 네. 6개월 정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 과정과 열매 결실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이게 방향이 이거 뒤틀리고 이상하다. 이게 6개월이 됐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초기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달려들어서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해야지 조각 단계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잉 이렇게 자, 하는 댓글로 것은 많은 우리- 분들이 의견 주십니다. 최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본인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라이프님. 그리고 언급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좋은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3자 합법을 했던 것이 혹시라도 본인이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회적으로 의견을 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기도 한데 뭐 그까지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예, 아니고 이제 어쨌든 댓글로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좀 워딩 근데 자체는 좀 그 정확하게 해볼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뭐 대변인 맡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본인이 법조계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 뭐 문화 이런 쪽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브리핑하고 하는 게 굉장히 현재는 어렵죠. 만능 예.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잖아요. 예, 예. 아무리 뭐 그런 대변이라고 차원에서 그래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물도 그거를 정화를 하려면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먹물이 이 맑은 물로 정화가 되는데 예, 예.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담금질이라는 거를 통해서 옥석도 가리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인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좀 지켜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상처가 나도 알코올을 저는 지금 소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아프고 이제 말씀 좀 쓰리잖아요. 나누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 예. 사실 지엽적인 것 예, 같고 예.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예, 예. 느낌이라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이 내각 발표 중에 네. 내각과 관련된 조각과 예, 예. 관련된 거 중에 저는 제일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예. 게 있었어요. 국정위가 지금 전체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네. 이제 정부 조직의 개편도 지금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그 경제 개발을 주도해 왔던 예, 예. 게 우리 면회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경제부처 중에 첫째는 경제기획원, 예.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는 재무부. 예. 이제 두 쌍두마차가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부터 그 두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예. 그때 제가 행정고시 재경직 예. 합격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그게 관치금융이 너무나 거대화됐다 해서 이제 IMF가 터진 원인이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다시 이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기획 예산처를 예산처라고 만들었죠. 했고,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여기는 있고. 재정부로 예. 하고. 근데 이제 기획 예산처는 조금 이제 과거의 경제 기획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조직이죠. 예, 예. 그런데 놀랍게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그 보도 낸 이 표현이 예. 미니
경제기획원 그걸 네. 이제 과거에 EPB라 했습니다. 예, 예. EPB 미니 작은 경제기획원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기능은 별도로 독립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또 뭐 이렇게 그 행정부 이 중에서 이거 손을 보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 추구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 이거를 담보하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는 너무 노화된 조직이다. 네. 그럼 어떤 조직이 나올까? 근데 예산 기능에다가 강력한 기획 기능.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개발 때 그 엄청난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에 없는 세계 경제발전사에 없는 고도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만든 주도한 게 경제기획원이에요. 경제기획원이요. 경제기획원. 예. 그때는 영어로 그런 하면 호칭을 EPB. 썼죠. 예. 그걸 지금 이번에 만들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성장이 최우선이다. 예. 그때는 성장이었거든. 예. 뭐 분배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예. 분배야. 지금도 그런 유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계속 박수 치고 있는데 예. 몇 달 전에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 화두가 뭐였죠? 흑묘? 백묘. 등소평의 경제 성장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예. 중도 보수. 중국의 등소평 주석이 배운 게 한국 모델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포항 제철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예. 이 전략을 짜고 있다. 예.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저는 굉장한 기대가 장점만 됩니다. 자,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기획원과 같은 이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단순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 되는 이런 이제 정부 부처를 만들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예.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웠잖아요. 예. 그건 이제 장기 독재, 뭐 장기 집권을 할 때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년 단위로 이제 끊어지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5년인 임기제니까 단임제니까 1+2+2 5년 동안 얼만큼 착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그런 미니 경제기원을 만들지 그러니까 기대가 중요한 되는 건 네. 경제기획원이라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건 예, 분명해요. 그 수장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경록 본부장이 하이라이트 만들 거 많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는데 좀 출연자가 많으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센 두 분을 모셨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이야기할 건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장관 인사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오늘은 이제 박은정 의원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이제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용기 있게 진심을 담아서 지금 뭔가 정부 부처 또는 이제 차관 그리고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논쟁해야 되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마타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윤호중 장관이 어떤 분인지 어젯밤에 제가 한밤에 뭐 뉴스 해설이라는 걸 제가 혼자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꼭 필요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는 정도의 문무를 겸비한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인생 자체가 정말로 투사로서 민주화 운동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로 왔을 때도 가장 모범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김건희하고 너무 가깝다. 김건희 문제 뭐 웃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이 내용은 무엇보다 잘 아시니까 윤호중 장관 지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입을 가리고 이제 김건희 씨 앞에서 이제 신라 호텔 부부 만찬에서 저 사진 때문에 예. 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저 현장의 목격자가 접니다. 아, 그래요? 저 자리에 신라호텔. 네, 신라 호텔 국빈 만찬하는 네, 날 네, 네. 아, 그때 잘 나갈 때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제가 국빈 만찬 할 지근거리에서 때 있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몸짓, 손짓 다 내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진 한 장으로 완전히 나락에 빠지셨어요. 나는 저분한테 무슨 네. 저런 거 해달라고 해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고 내가 본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예. 윤호중 의원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와서 말을 시키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분이 원래 웃음이 좀 웃음기가 많은 분이에요. 온화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저도 안경을 썼지만 저분도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 안경을 자꾸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바로 잡는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저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 걸 두어 번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올리는 장면에 저거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저거를 보시면 입을 막은 게 아니라 팔과 손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 올리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입을 막는 것처럼 입냄새가 나니까 입을 막는 것 같은 네. 저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민주당 내부에서 내시 같다, 뭐 남자 섹시다, 문 대통령은 퇴임하고 서울역을 가는데 거기도 안 나가고 저기 가니까 좋냐, 뭐 김건희가 따라주는 술이 그렇게 좋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또 그것이 소환되면서 계속 아주 그냥 더럽다 뭐 이렇게까지도 막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진 한 장이 사람을 저렇게 파멸로 이끄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윤호중 의원과 윤석열 시아버지 윤기준 교수가 그 윤자 중자가 이렇게 성과 돌림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가 친척되는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날 윤호중 의원이 이제 청평과 구리시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 청평 구리시를 이렇게 지역 관리하다 보니까 최은순 씨 일가 친척이 자기 지역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당시 김 아무개 위라고 하는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용위라고 하는 예. 그 사람은 지금 놀부보산 대표로 갔는데 그 사람이 저 장면을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왜 찍었느냐? 다분히 저건 정치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용산 측에서. 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저때 당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 자격으로 온 건데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을 당 대표로서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저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김건희 측에서는 야당 대표지만 너무 자기 의혹을 계속 주장을 하고 부정부패를 얘기하니까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호중 의원이 저렇게 김건희 씨와 다정다감하게 하는 것을 대통령 사진 전속사가 여러 카트를 찍다가 저것을 아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저 윤호중 의원이 한두 차례 대통령실에 항의도 한 걸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것은 입냄새 맡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아주 다소곳이 보이려고 입을 막는 장면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오르락내락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과정에 팔이 올라가는 장면을 찍은 거다. 바로 제가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이거는 이것을 악용한 저 사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경에 빠지게 한 대통령실의 그런 것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사안이지 오히려 윤호중 의원을 비판할 사안은 아니고 윤호중 의원은 희생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요. 지근거리에서 최 목사님이 직접 저 장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셨다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뭐 그 오해를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어서
대통령의 의지, 뜻 그리고 윤호중 국회의원을 정말로 실력자로 인정하면서 행안부 장관을 맡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면 이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 네, 있겠지만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윤호중 의원이 완벽하게 정치인으로서 뭐 잘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근거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저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많은 그런 매도를 하는 걸 볼 때 나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뭐 당 내부에서 또 집단 반발을 했던 경험도 겪으셨고 또 수박이라고 하는 또 오해도 받고 다양한 이런 긍정과 부정이 이제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임명권자가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 때문에 행안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이 경찰을 또 총괄하고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라는 자가 얼만큼 행안부를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왔는가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메꿔줄 수 있는 적절한 적임자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신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에 이제 네. 공감을 하면서 오늘 방송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밌습니까? 근데 오늘 재밌네요. 좋았습니까? 보람도 있습니까? 네, 네, 이병철 네. 변호사님 한 말씀 꼭 시켜달라고 댓글로 쭉 올라오는데 네. 어쨌든 인사 전반에 대한 총평 이재명 대통령의 조각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리만 비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 자리 비어 있고 또 하나가 비어 있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제 비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 또는 이제 장관 인선 평가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왜냐 지금 장관은 이제 국토부 장관은 지금 직관 문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아 있고 뭐 문체부 장관인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예.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권 시장의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을 바로 잡으면 예. 이 자본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재벌의 불공정성을 잡아야 된다.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원장. 너무 중요하고 방송 언론개혁 방송위원장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세 개 위원회 3위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게 다 끝나고 나서 전체 총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주씨님 감사하고요. 비엔님, 갤럭시님, 석재님, 딸부잣집, 딸님, 신명철님, 김희선생님, 바이올리님, 청청포님 늘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천 분이 들어와서 이 방송 계속 보고 계신데 우와 오늘 좋아요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제가 혹시 잘못 보고 있습니까? 이야 좋아요가 9천 명이 넘었다는 것은 역시 제가 방송을 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과도하게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 뼈에 그리고 살에 도움되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일상생활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는 이제 기억 많이들 하시죠. 1670-2571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인데 혜택 비교하면서 우리 바꾸지 않습니까?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죠.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정수기 렌탈 30만 원, 최대 12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블루6 항공모터 무선 선풍기인데요. 이 제품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난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동구매 가격으로 1+1 29,800원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다. 항공모터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까 조금 난다고 한 거는 워낙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직접 써보시면 정말로 만족한다. 제가 쓰고 있고 또 선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이거 하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2000A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기 때문에 최저단으로 하면 6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 용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최 목사님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는 것 147만 명 여러분 덕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모두 네. 끝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